장대현 회장님을 모시고 또 특별한 주제를 가진 그런 보통 경우에는 듣기 어려운 그런 강연을 듣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경제는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불안과 호황을 움직이는 그런 사이클의 변화뿐만 아니고 많은 지식과 또 많은 그 정보들을 습득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럼이 미국 대사관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실렉트 USA라는 프로그램에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6월 10일부터 10일까지 워싱턴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 모임인데요. 이 모임이 사실은 역사가 오바마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큰 모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1000명 정도가 참석을 예상이 되고요. 미국 내에서도 한 2000명 정도가 참석하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모임입니다. 이 4월 동안 여러분들이 그 모임에 가시면 미국의 모든 경제 전반에 대해서 커다란 지식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바쁘신 줄 알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맛있는 조찬을 드시면서 참석을 하시고 좋은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시하고 제시하시는데 별거고 나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경 미디어 그룹은 신문, 방송, 전자신문, 인터넷 매체, 6월간 잡지, 출판사, 연구소 등을 포함하는 종합 매스컴 그룹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밀리테크라는 수렴을 내용을 가지고 영광을 주실 것을 기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장 회장님을 큰 박수. 아직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했습니다. 그 존재할 뿐만 아니라 두 개나 존재하고 있다. 사우스엔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유고슬라비아처럼 7개, 8개 또 나라가 달라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한미기업인 친선 포럼 축하드리고 사실 재미 교포가 약 한 300만 명쯤 산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올라가서 사는 사람도 많고 학생들도 있고 다 있고 300만 명이고 해외에 사는 우리 한국인이 약 740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를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또 군대로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정규군이 50만 명씩 60만 명, 그다음 예비군까지 다 합치면 800만.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미국의 군 장성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제가 던집니다. 당신네들이 어디 가서 군사훈련을 할 수 있거든요. 몇 년 전에 한 한미 군사훈련에서 한국 육해공무원 해병대가 약 30만 명이 동원이 됐어요. 30만 명을 모빌라이즈 해서 같이 군사훈련을 한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전 세계 어디 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런 훌륭한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를 미국은 잘 가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돈 몇 푼 때문에 그거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거는 미국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밀리터리 엑서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남아시아에서 미군 부대를 철수한 거예요. 특히 저는 필리핀에서 옛날에 살았기 때문에 필리핀에 왔을 때 조금 많은데 수립 네이벌 베이스, 클락 에어베이스 이걸 다 철수해버렸어요. 클락 에어베이스는 우리 한국의 골프 플레이어들이 접수했습니다. 중국이 우리의 방공 식별 구역을 8번이나 침범해서 잠재적 위협을 당하고 있고 또 일본하고도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위협으로 전부 둘러싸여 있어서 한국이 어떻게 이 위협을 견뎌낼 수 있을까
경제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새로운 책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의 잠재력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조선 산업이 다 깨졌다고 하는데 지금 대우 조선을 가보면 330m, 길이가 330m, 폭이 60m짜리인 BLCC를 4척을 동시에 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사실은 대한민국입니다. 이거 아무도 공부를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조선 산업이 방위 산업 쪽으로 연결되면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 훨씬 많이 할 수 있고 또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무기를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의 방위 시스템을 한국과 연결해서 미국과도 연결되면 훨씬 싼 가격으로 방위 산업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대한민국이 점점 외교적으로 외톨이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많이 들고 있는데 아세안 플러스 원, 아세안 플러스 원이 이제 코리아고 아세안 플러스 또 원 하면 이제 일본이 되고 중국이 되고 그런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세안 플러스 원 회의를 아마 부산에서 하는데 한국이 아세안에 가입을 하라. 한국은 잘난체하고 그러지 말고 아세안에 가입을 해서 친구 나라를 10개 이상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제가 74년도에 그 벨기움에서 칼리즘 유럽에서 유나이티드 유럽, 그 당시에는 이제 유로피언 유니언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리적인 위치는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EU에도 가입을 해라. 유럽의 유럽이 돼서 지구사에서 존재하고 그런 생각합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미래를 굉장히 걱정하고 이런 걱정을 하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 트럼프의 America First. 야, 그러면 뭐 유럽도 필요 없고 호주도 필요 없고 일본도 뭐 아베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필요 없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만 존재하는 세상이 과연 가능하냐? 불가능하다고 보죠. 그래서 미들 파워라는 개념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들 파워에 해당되는 나라, 소련도 밀리터리 슈퍼파워지만 경제적으로는 미들 파워가 안 되는 나라가 사실 소련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도 당당하게 미들 파워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 프랑스도 미들 파워, 사실은 독일도 미들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들 파워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그 나라의 권위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미드텍 4.0을 대해서 같이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대한민국이 안보와 성장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기원전 청동기 문명이 있었습니다. 같은 청동기 문명끼리 전쟁을 하면 누가 이겼겠습니까? 그때는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이겼습니다. 근데 철기 문명이 등장하고 나니까 철기로 만들어진 갑옷과 방패와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하고 청동기 문명과 전쟁을 하니까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세월이 흐르고 중세가 되어서 다들 칼과 창으로 싸울 때 중국에서는 화약이 발명되고 화포와 총이 등장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중국이 일대, 중앙아시아 일대를 모두 정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지나고 나서 서양은 근대식 군함과 전투기와 탱크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를 따라가지 못했던 동양은 서양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당시의 최첨단 기술 그리고
패권을 갖게 하는 원동력, 그걸 저희는 밀리터리 테크놀로지, 밀리테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밀리테크는 시대를 지나면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조금씩 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밀리테크라고 볼 수 있는 철기를 밀리테크 1.0, 그리고 화약의 시대를 밀리테크 2.0,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문명을 밀리테크 3.0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밀리테크는 저희가 밀리테크 4.0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제 밀리테크가 무엇인지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 싶습니다만 가까운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여 년 전 조선은 왜 패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희는 두 가지 이유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외부 침략에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이 없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기술 발전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그림은 신미양로 당시의 그림인데요. 미국이 군함을 가지고 들어와서 총과 대포로 싸우는데 우리 조선군은 칼과 창과 활로 맞서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밀리테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밀리테크가 전쟁에만 쓰이는 기술이었다면 사실 이런 연구는 군에 맡기고 저희 매일경제가 나설 이유는 사실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밀리테크는 전쟁뿐만 아니라 산업에서도 혁신과 진보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편하게 쓰고 있는 인터넷이라든가 전자레인지, 내비게이션, 그리고 항공기 같은 것들은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사적인 통신수단인 바리파넷, 그리고 고주파 레이더, GP에서 나오는 기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정판이 바로 아이폰입니다. 우리는 아이폰 하면은 스티브 잡스가 실리콘밸리에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스마트폰, 아이폰은 미군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폰에 들어가는 캐시 디램은 아르파에서 만들었습니다. 아르파는 미국 국방부 산하의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리튬 이온 전지는 미국 에너지부가, 동기 신호 압축 기술은 미국 육군이, 그리고 액정 표시 기능은 미국 국방부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쓰고 있는 터치스크린이나 음성인식 비서도 미국 국방부와 아르파가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미군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아이폰을 쓸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밀리테크를 가지게 되면 안보도 물론이고 성장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를 증명할 근거도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부터 이탈리아까지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인데요.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 전부 1인당 GDP 4만 달러 경험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얼마 전 2월 말이었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비핵화가 될 수 있을까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역시 별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는 비핵화가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우리는 앞으로도 한동안 북한의 핵 위협의 그늘 속에서 살아야겠구나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에 북한은 제6차 실험을 했고요. 중국은 지난해에 우리 방공식별 구역을 8차례나 침범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아직 근거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일부 군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작년에 중국이 우리 방공식별 구역을 8번 침범했다면 진짜 8번만 침범했을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레이더에 걸려든 게 8번이지 우리 몰래 다녀간 것이 몇 번이 더 있을지 모른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고 작년 말에 우리와 초계기 갈등을 갖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툭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돼서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군과 함께 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는 사라졌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 한국이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경제 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성장을 고사하고 생존조차 어려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밀리테크를 가지게 된다면 안보도 챙기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도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입니다. 3.1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도 많았고요. 우리 독립운동 하신 분들에게 존경심도 갖게 됐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3.1운동은 있어서는 안 될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애당초 우리가 나라를 잃지 말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100년 전의 굴욕을 다시 겪을 것인지 아니면 21세기의 새로운 강대국으로 도약할 것인지 그 갈림길에 바로 밀리테크 4.0이 있습니다. 안보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바로 밀리테크 4.0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렵습니다. R&D에 따르는 리스크를 군과 정부가 떠안아줘야 됩니다. 미국은요, 아까 살펴보았던 다르파라는 조직이 그 역할을 대신해 왔습니다. 아이폰 탄생의 배경이 되었던 바로 그 조직, 미국 고등연구계획국 국방연구국입니다. 우리도 한국형 다르파를 만들자라는 노력이 일부 시작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용산이라든가 계룡교에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어떻겠습니까? 미국에는 다르파와 비슷한 조직인 국방혁신당 DIU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이 DIU라는 조직을 워싱턴 DC가 아닌 실리콘밸리에 설치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앞선 ICT 기술들을 빨리 캐치해서 국방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 출신이 아니라 첨단 기업 CTO를 영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국방연구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군 장성 출신이 계속해서 소장을 맡다가 최근에 민간에서 영입한다고 하더니 국방연구소 출신을 연구원을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또 군 출신을 영입하겠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DIU는요, 사이버 보안 기업 시만텍 CEO인 마이클 브라운을 단장으로 영입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정권 눈치 안 보고 정부 눈치 안 보고 진짜 필요한 R&D를 오랫동안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국방 예산도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우리 국방 예산은 43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그림에서 보시는 노란색, 저 많은 부분들은 대부분 고정비입니다. 장병 월급이라든가 무기, 유지 보수비 등 이런 고정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밀리테크 4.0 기술을 견인하는 예산은 6.7%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R&D인데 R&D 예산은 좀 더 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진국들은요, 밀리테크 4.0 R&D에 국방 예산의 10% 이상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다음은 휴먼 리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리테크 4.0에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인재입니다. 이것도 군이 앞장서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탈피오트라는 R&D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탈피오트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뜻의 히브리어인데요. 최우수 인재들을 선발해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국방 R&D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9년 의무 복무를 마친 탈피오트 출신은 스타트업에 뛰어들어서 이스라엘 경제를 견인합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이스라엘 기업 중 절반 이상의 CEO가 바로 이 탈피오트 출신입니다. 우리도 한국형 탈피오트를 만든다면 대기업 수준의 화격배우로 우수한 인재를 끌어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밀리테크 R&D만 할 것이 아니라 창업, 경영교육도 병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야 안보에서 경제로, 경제에서 다시 안보로 이어지는 인재와 안보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노베이션입니다. 기업 또한 군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군을 혁신의 동반자로 대우해야 됩니다. 새로 개발한 신제품이 60만 군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성능이 입증된다면 세계 어느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소재 섬유를 개발해 60만 톤의 군복으로 공급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 지금 말들이 많은 게 아니겠습니다. 바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이 많은 원격 진료인데요. 원격 진료를 군에서 먼저 시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실시간 첨단 의료 서비스를 군에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장 극한 상황인 전쟁의 현장, 전투의 현장, 훈련의 현장이야말로 첨단 의료 수요가 가장 절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산업이 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위기산업 제도약 기회도 밀리테크 4.0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이 부실의 아픔을 딛고 최첨단 구축합을 만드는 기업으로 재탄생한다면 또 한 번의 도약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의 자동차 산업이 앞서 보셨던 군직 자율주행 기술과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만나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S, 안보입니다. 육해공군 편제를 장기적으로는 미래전에 대비하는 형태로 개편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육군, 해군, 공군만 싸우겠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이런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래전 양상을 연구하는 미래전략군,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AI군, 사이버군, 우주군으로 만듭니다. 전쟁 양상이 바뀌고 무기 체계가 바뀌는데 언제까지 육군, 해군, 공군 체제만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위산업체들이 있습니다. 군에서 만들어달라는 것만 만들지 말고 선제적으로 4세대 무기 시장을 개척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밀리테크 4.0 무기가 생긴다면 완전히 새로운 무기 수출 시장이 생깁니다. 현재 무기 수출 시장은 내수를 제외하고 나면 연간 300억 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이 10배 이상 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글로벌 방산업체들은 이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발빠르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영국 방산업체 BAE 시스템스는 AI 분야 투자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는 사이버 중심 조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프랑스 방산업체 탈레스는 보안 솔루션 기업을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의 서창남 교수입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을 일하고 있는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저는 평소에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고 많은 부분 동의를 하는데 제 생각에 꼭 추가가 돼야 하는 요소가 코멘트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인권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과거의 기술 발전과 산업혁명과 국제기구에서 AI의 윤리적인 문제, 인도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 상충하는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 지금 AI를 이용해서 살상무기를 만들려고 하면 많은 시민단체와 국제기구와 비정부 단체에서 반대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속도를 늦출 경우에 테러 집단과 또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AI 살상무기를 만드는 데 매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그 테러 집단이라든가 또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의 AI 무기는 개발하는 게 옳다라는 생각. 군사력 키워지는 과정을 보면 인권이 그렇게 중요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인권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긴 받았죠. 그러나 지금의 국제사회는 인권이 국제적인 기본으로 자리 잡고 그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굉장히 갖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유엔에서도 기업과 인권, 기업의 인권의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규범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에 대한 논의와 대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늘 들었거든요. 제가 또 위원으로서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인권에 어떠한 한의가 있는지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이런 논의를 하면서 이런 기술의 발전과 그와 따르는 비즈니스 모델 또 그 적용 이런 것들이 어떤 인권적 한의가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철저히 연구하고 대비하는 것이 우리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커뮤니티
결국 인공지능 윤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건데요. 작년에도 카이스트와 하나 시스템에서 AI 무기 연구소를 설립하려다가 세계 석학들이나 전문가들로부터의 어떤 보이콧 때문에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 무기 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내재되어 있는 어떤 철학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AI를 기반으로 무기를 더 발전시키려면 정보가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든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법제도가 굉장히 데이터를 활용하냐라는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거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 기반으로 밀리테크 산업을 육성하거나 하는데 AI 기반의 자율 살상 무기, 즉 AI가 전쟁에 나가서 군이